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경매를 제일 잘하는 남자 송사무장 송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부동산 가장 잘한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하는 부분은 어려운 걸 잘하고 막 복잡한 걸 잘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가장 1등이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1억 2천만 원으로 종잣돈을 모아서 실제로 전업 투자를 했을 때는 현금 7천만 원 딱 들고 시작했어요. 현금 7천만 원. 현금 7천만 원으로 제가 지금의 현재 탑을 쌓아왔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적은 분들도 있고 그 이상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 나가면 좋을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전공은 화학공학이에요. 출판 해본 적도 없고요. 수영 할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수영 못하게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건축에 관련된 부분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전 마음 먹으면 다 해요. 제가 뭘 하겠냐가 중요해요. 제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걸 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시작하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는 경매를 시작했을 때도 절대 포기 안 해요. 경매 한번 하면 저는 끝을 본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완성을 시켜놓으면은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 그래서 중도에 대부분 사람들은 중도에 어느 타이밍에 좀 탈락을 하고 그만두고 하는데 하나를 성공시켜 보니까 다른 게 어떤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은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노력해서 그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 상당히 안 좋은 말이에요. 어떤 거 창업을 했는데 6개월 내에 쇼부가 나지 않으면 접어야 된다. 이거 하수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하수가 만들어낸 말은 철저하게 다 버리고 고수들이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런 성공 마인드를 가지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경매가 아니라 다른 걸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부동산 투자로 3년 안에 부자 되기. 두 번째, 급매물 상가 투자의 기술. 그다음 세 번째, 제가 경매 물건에서 제가 어떤 물건을 입찰을 하고 낙찰받고 또 어떻게 물건을 바라보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첫 번째, 이건 저희 어머님이 매입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다가구 주택을 3억 1천만 원에 매입했어요. 제가 같이 해서 사드렸는데 지난달에 그러니까 계약서를 5월달 작성하고 매도했습니다. 8억 8천만 원에 매도했네요. 3억 1천에 사서 8억 8천 매도했는데 제가 한번 저게 11가구에서 임대 수익이랑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매입가가 3억 1천만 원인데 이게 처음에 매입했을 때 당시에 2억 2천만 원 보증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산 겁니다. 전세를 끼고 사서 실투자금은 9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15년을 소유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약 5억 4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억 8천에 매도했으니까 매입가
매매에서 빼보니까 매매 수익도 5억 7천만 원 나오는 겁니다. 현금 9천만 원 가지고 일단 11억 1천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구나 다 9천만 원은 모을 수 있잖아요, 그죠? 9천만 원 모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갖고 소유할 수 있겠지만은 부동산을 가졌을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오늘 이제 이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물건들이 오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부동산도 어떤 부동산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제가 매입한 상가입니다. 2008년에 매입했네요. 2008년에.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면은 잘 안 팔아요. 저는 계속 평생 팔지 않은 물건들을 지금 모아 가거든요. 예. 자, 이거는 낙찰가 1억 3,800에 대출을 9,800 받고 보증금 2,000에 이제 170으로 세팅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투자금이 약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이 뭐 지금까지 계산해 봤더니 1억 4,580만 원이고, 매매 수익은, 매매 차익은 약 3억 6천, 아직 실현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 난 거예요. 어쨌든 현금 2천만 원이 약 5억으로 불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2천만 원, 9천만 원은 누구든지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아서 어떤 형태로 소유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그냥 이거를 땅으로만 묻어놓은 게 아니에요. 임대 수익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임대 수익을 받는 물건은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벌써 10년이 지났어? 벌써 5년이 지났어? 아까 어머니 것도 되게 오래 보유했죠, 그죠? 근데 어머니 거는 그 주변에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팔고 이제 하나 아파트하고 이제 상가로 이제 갈아타실 건데, 그런 세팅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임대형 부동산은 일단 보유할 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경매인들이 경매인들 중에서 부자가 많이 탄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1억 3천에 샀어도 뭐 2억, 2억 몇천 그 정도 되면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따가 상가 급매물 투자의 기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이런 월세 플러스 월세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동산은 항상,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투자에서 큰 수익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저는 저도 종잣돈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행크 회원분들은 이런 사이클을 거쳐서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잣돈을 모으고요. 두 번째로 간접 경험을 합니다. 저 간접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 그죠? 책에서도 책을 막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책에서 자기 이름 송희창 세 글자 적고 냈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재테크 보시면은 우리들의 경험담 있죠, 그죠? 거기에도 수많은 낙찰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내 노하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낙찰기 같은 경우 요즘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는데, 저는 예전에 PC로 보는 것도 PC로 잘 안 봤어요. 다 프린트를 했어요. 다 프린트를 해서 이만큼 두께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다녔어요. 제가 낙찰받기 전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은 나중에 이 단계를 안 하셔도 되는데, 처음 단계에서는 모르잖아요, 그죠? 일단은 무조건 흉내 내고 따라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진지하게, 그 중에서 내 걸로 한 두 가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돼. 그럼 또 실전 투자자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실제 이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사실 책값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강사는 많은 준비를 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작은 부담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행복 재테크에서 다른 강사분들도 많이 대비시켜 봤잖아요. 그죠? 강사분들이 수강료가 입금됐다. 그러면 우와 되게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잠을 못 자요. 왜냐면은 그 10,000원을 받았던 50,000원을 받았던 정규 강좌에 몇십만 원을 받았던 이거 이상의 거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강의에서도 대신에 그런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강생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수강생분들 계속 성과는 하나만 내도 좀 많이 받잖아요. 그죠?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또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사의 노하우 하나만 내 걸로 소화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걸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맥이 잘 쌓아져야 됩니다. 인맥이 잘 형성돼야 돼요. 나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인맥을 쌓게 되면은 그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아까 제자분들 책 많이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책 많이 내신 분들은 스터디를 했던 분들이에요. 스터디를. 왜냐하면 그 스터디를 한 1, 2, 3년 하다 보면은 제가 좀 신기한 걸 좀 발견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스터디를 만들었던 취지는 행복재테크 보니까 처음에 경매를 저만 잘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 한 번 해도 성과가 좀 처음에 잘 안 나왔어요. 왜냐면은 강의가 제 거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홀로서기 하기 전까지 좀 단계가 필요하겠다. 제가 스터디를 만들었던 거는 경매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잘하니까 이걸 연구해봐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려는 분들을 모은 거죠. 모아서 같이 임장도 가고 이런 물건 분석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분이 낙찰받고 또 한 분이 낙찰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1년 가다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 부분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서 그 열심히 했던 부분이 또 다른 부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정도 되고 그분들은 그런 한 1, 2년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경매 좀 그만하세요. 돈 안 되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투자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되기까지가 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기수분들 보더라도 이렇게 동기분들하고 잘 융화되고 했던 분들은 오래오래 투자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실전 투자를 하시면서 일단은 실전 투자에서도 정말 돈 맛을 볼 때까지 하나에서 수익을 낼 때까지는 계속 해보는 거예요. 수익을 한번 딱 내본 사람은 이제 더 깊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의 손맛은 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월세를 그냥 500에서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요. 자산이 20억, 30억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부자일까요? 뭐 30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공실이 되게 많아. 꼬마 빌딩 갖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어도 2개 갖고 있어도 내가 신경 안 쓰고 나를 조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똘똘한 부동산을 갖고 있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정말 중요해요. 월세가.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개수 갖고 있어도 속 썩이는 부동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보다 실제로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일을 하지 않고도 이 노동 이상의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데, 그죠? 내 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입보다 월세가 넘어서게 될 때 그때부터는 또 얼마나 또 즐거운데요. 이게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목표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자, 그래서 부동산 되는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탑을 어떻게 쌓아가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수익형을 40% 놨네요. 그렇죠? 수익형을 40% 놓고 그 다음에 중장기도 한 40으로 놓고 저는 단기를 가장 조그맣게 했네요. 원도 20%.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 경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단타 위주로 많이 했어요. 단타는 자기의 경험담만 많이 남아있지 이게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전부터 원래 이제 경매하는 분들은 수익을 냈을 때
뭐 1000뛰기, 2000뛰기, 3000뛰기, 뭐 뛰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3천만 원 벌었네, 4천만 원 벌었네. 근데 3천만 원, 4천만 원 벌었어도 3천만 원 벌었어도 1년 연봉 3천인 거랑 똑같아요. 그 돈은 사라져. 그러니까 팔았던 건 있지만 내 통장에 돈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수익을 냈던 분들이 어느 순간 2000뛰기 했다가 1000뛰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1000뛰기도 했다가 1000만 원 수익을 했다가 또 500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만약에 빌라 투자를 통해서 번다고 하면은 빌라를 현장 조사하고 입찰해서 낙찰받고 명도하고 수리해서 매도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6개월 걸려요. 뭐 잔금 내기 전에 팔았어요. 그거는 되게 정말 한 10건, 20건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다 그렇게 팔면은 모두가 다 단타하겠죠. 그죠? 그런 사례는 특이한 사례인 거고 실제로 그러면 한 사이클을 해서 6개월에 팔아도 그것도 단타예요. 1년 내에 팔면은 그냥 단기 매매라고 하는데 단기 매매 물건 한 개 하면은 1000만 원. 10개 해야 1억이네요. 그죠? 그러면 개월수로 계산하면은 상당히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월세가 안 나오는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물건을 계속 입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이 또 나오려면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처음 전업 투자를 했을 때도 가장 불안했던 부분이 아니 이거 몇천 원 벌은 것 같은데 아직 안 팔려. 팔려야지만이 몇천이 내 돈에 들어오는데 그 기간까지가 상당히 불안해요. 저는 카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생활비도 쓰고 하는데 이 고정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투자 부분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또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가격을 좀 더 낮춰볼까? 매도도 좀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월세를 채우기로 했어요. 월세를 30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1000. 그 목표를 잡았어요. 제가 월세를 이제 500을 딱 세팅한 순간, 처음에 100, 200?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그거 가지고, 1000뛰기 한 번 하면은 100만 원 버는 거 10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200, 300부터 좀 달라져요. 500 되면 느낌이 완전 달라요. 내가 500이 됐을 때는, 이제부터는 300에서 500 됐을 때는 게임을 되게 즐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니, 경매장을 안 가도 300이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물건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은 그냥 스킵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월세가 이제 500이 세팅이 됐다. 그러면 아까 다른 물건도 갖고 있는 물건 있죠. 그죠? 이제 낙찰로 매입한 물건들을 굳이 팔지 않아도 돼요. 팔지 않아도 이제 월세를 오히려 더 쌓는 거죠. 월세를 2, 300을 더 싸서 800만 들고 월세를 1000만 들고.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6개월 동안 고생 해야지만이 1000만 원을 수중에 들어오는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3년, 5년 해도 인생이 바뀌는 분과 바뀌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 포트폴리오, 내가 갖고 가는 방향성의 차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을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계속 모아가야 돼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은 앞으로 사실 매매도 언제든지 가능해요. 월세 나오는 부동산은.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중장기 투자. 단타로 1억 벌었어요. 없어요. 1억 버는 거 쉽지가 않아요. 단타로 1억 벌 물건은 좀 기다렸으면은 사실 3, 4억 벌 수 있는 물건이에요. 단타로 1억 버는 것도 성공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중장기 투자를 해야지만이 정말 억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 월세가 채워진 사람만이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3년에 월세 300만 원을 만드는 겁니다. 3년에 월세 300만 원 만드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거는 매출이 아니에요. 이자 다 빼고 순수익 300. 예. 껌이죠, 껌. 예? 예. 3년에 300만 원은 건 껌이에요, 껌. 예.
5년이면 월세 500에서 10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500에서 1000만 원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게 이제 완벽한 월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월세를 받고 돈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신경을 좀 덜 쓰고 해야 되는 건데, 신경이 많이 쓰는 거는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도배해달라, 보일러 고쳐달라, 뭐 수도 고쳐달라 이런 거 자체가 처음에는 내가 몇 개를 해서 투자금을 불려갈 때는 갖고 가는 부동산이지만은 빌라, 뭐 원룸도 별로죠. 원룸도 보증금이 워낙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세대 살면서 잠깐 관리할 수 있는 건 괜찮지만은 또 원정으로 해서 하는 거는 그건 오래 갖고 있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 세팅됐으면은 다시 나머지 10년 동안 부자의 부동산으로 세팅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부자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어도 신경 안 써도 월세 잘 내고 그냥 뭐 전화 올 일도 없는 그런 부동산이죠. 그런 부동산 있어요? 있죠. 상가. 제가 이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다 갖고 있어봤고 상가까지 갖고 있었는데 상가가 부자의 부동산이에요. 상가는 임차인이 알아서 인테리어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뭐 고장 나면은 관리사무소 가잖아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의 이런 규모의 상가를 사게 되면은 임차인들이 시설을 한번 하게 되면은 월세를 밀릴 일이 없어요. 주거용은 월세 밀려서 나가 하면은 옆에 원룸으로 갈 수 있어도 여기서는 상가에서 영업하다가 나가 하면은 못 나간단 말이에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행복주택가 여러분들 경험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행크 회원분들 보면은 아까 뭐 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2, 3년 내에 월세를 그 정도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그래서 뭐 빨간 쫓기님도 1년 차인데 많이 받았고, 뭐 부자 되는 세상님도 이번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 받아서 거의 이게 다 2년 미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빌라를 뭐 이거 대출이자 제하고 월세 20만 원 나오는 거를 10개 모으려면 200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400 그렇게 하면은 되게 힘든 게임이어도 이런 현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걸 이해하고 상가나 제가 이따가 제 실전 사례에서 한번 소개 드릴 거예요. 그런 물건들 잘 적용하더라도 뭐 50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몇 건이면은 300까지는 충분히 도전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자, 마지막 부자의 부동산으로 세팅하기.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상가예요. 상가를 한번 그려봤어요. 예. 개수도 딱 맞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 뺐어요. 상가만인데 여기서는 경매로 받은 것도 있고 금매로 받은 것도 있어요. 자, 이게 제가 매입한 금액입니다. 예. 뭐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부자의 부동산 세팅하잖아요.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월세가 계속 나오니까 저는 소비가 늘지는 않잖아요. 소비는 제가 그냥 정해진 뭐 차도 한 번 사면은 뭐 오래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는 한정되는데 잉여금이 계속 쌓여요. 그럼 여기 나온 돈으로 또 사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선순환 구조가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할 때도 우리 회사에서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임대형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꼭 영업을 해야만 돌아가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 자체에서도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저기 봤던 상가에서 경매도 있지만 지금 금매도 있어요. 금매도. 그래서 금매물 상가 투자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지구가 뭐예요? 택지에 미리 다 그려놨어요. 이쪽은 상업지역, 이쪽은 뭐
아파트, 이쪽은 주상복합해서 미리 다 그 건물만 지을 수 있게끔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는 맨 땅에 그리는 거죠, 그죠? 있는 데를 뭐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땅에 택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이제 건설사 개인들이 토지를 분양받아서 이 건물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금매물 상가 투자 기술은 그런 택지 개발 지구에는 거의 들어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지역의 특성이 있겠지만은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은 여기가 어느 시기에 있는지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어떤 모드를 취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택지 개발 지구에서는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첫 번째, 이 상업지역에서 가장 A급 노른자 위 땅이 지어서 분양을 해요. 첫 번째 상가 들어서는 거예요. 결과는 거의 다 초대박입니다. 처음 들어가는 상가는 또 가장 코너짜리, 부자들은 그런 걸 놓치지 않아요. 예, 거기에서는 분양률이 거의 80% 이상 돼서 거의 성원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분양하는 데가 가격을 자기들이 토지 매입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를 정말 최고치로 설정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상가는 이거 분양받으면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률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A급 지역이 분양을 성공하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 있는 물건들이 짓기 시작합니다. B급 올라가는 거예요. B급도 성공해요. 그 다음에 C급도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건물이 여기서 이때는 두 번째가 성공하면은 한 번에 올라갈 때 한 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세네 개가 올라가요. 세네 개가. 제가 빌라를 분양했을 때도 그랬어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건축하는 분들은 그들만의 또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빌라를 한번 분양했는데 대박 났다. 그러면 그 옆에 땅 사서 그냥 무조건 다 올려요, 그냥. 빌라가 여러 동이 한꺼번에 확 올라갔다. 그러면 그 옆에 이미 지어진 게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률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상가가 지어질 때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원래 2층 지하도 다 임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하에 노래방 들어가고 2층에 당구장 들어가고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상가가 또 한 3, 4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상가가 4개 있다고 당구장은 4개가 될 수 없잖아요. 이미 이제 업종들이 하나씩 들어가고 임차인들을 더 구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임차인을. 그러니까 이거는 레파토리예요, 레파토리. 뭐 영종도 그렇고 마곡 상가 분양받은 사람 이제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겁니다. 절반 이상 공실. 뭐 혁신도시 상가 공실. 상가 나오면 처음엔 다 공실이에요. 왜 공실일까요? 또 이 택지개발지구 자체는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그죠? 아파트도 지어져서 매입하는 사람이 분양이 다 됐다고 해서 지금 상가가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입주까지 마쳐야 되거든요.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지금 상가 여기 택지개발 분양을 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다 입주를 했을 때를 감안해서 상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직 입주를 얼마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인프라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낙찰이 아니라 분양 받았던 분들이 이제 공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경매가 나오죠. 자, 이 당시의 경매는 그러니까 상가가 공실이 있을 때 경매는 상가를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왜 싸게 사면 되느냐? 아까 1층도 사람들은 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내가 샀던 금액에서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거든요.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월세가 남는 게 없어도 대출 이자는 나와야 돼요. 상가 분양가가 높았던 사람은 자기가 납부하는 대출 이자보다 낮게 월세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경매로 반 가격이 받았어요. 그럼 대출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적겠죠, 그죠? 그래서 월세를 조금 더 낮출 수 있고 빨리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낮게 사더라도 다른 매물보다 내가 임대가를 훨씬 낮출 수가 있으니까 경매로 해서 장기 보유로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른 공실들이 하나씩 찰 때까지. 근데 기다리면은 정말로 신기하게 주거세들이 다 입주하고
상가가 하나씩 하나씩 후면 상가까지 다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자, 아까 처음에 B씨급 지역이 막 미분양이 되고 이제 경매로 나오고 할 때는 다른 땅을 분양받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건물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을 못 올려요. 원래 그러니까 이쪽이 야 분양이 안 됐대. 아까 막 3-4개가 올라갔는데 분양이 안 됐대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건물 안 짓고 놔두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여기 상가 투자에서 말씀드린 거는 B, C급 지역이에요. A급 지역은 아까 제가 처음엔 다 분양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B, C급 지역에서 이 투자자로서 먹을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공실이 다 차고 나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이 나대지로 남아있던 게 이제는 건물이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건물이 막 올라가요. 건물이 지금 막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맨 처음 시작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경매를 한번 거쳐서 이런 시련을 거친 다음에 공실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건지 그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 여기서 신축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신축을 했는데 가격대가 아까 지금 나대지 신축하는 타이밍하고 이 A급 지역 분양하는 타이밍하고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저 기간 10년이에요. 10년. 상가 공실 해소되고 이렇게 해서 다 차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게 10년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2층이 평당 900만 원대인데 이때 만약에 지금 분양을 할 때는 평당 400도 안 됐단 말이에요. 300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900만 원대가 됐어요. 900만 원대가 됐는데 분양에 성공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파트 가격 오를 때 계속 분양가 상한제 얘기 나오죠, 그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자, 왜 그럴까요? 여기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6억짜리를 지었는데 분양이 완판된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데 이거 6억인데 완판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 아파트가 야, 너 나랑 같이 붙어 있잖아. 나는 옛날 거긴 하지만 5억 5천 6천 원 받아야 돼. 올라가요. 그럼 5억 6천에서 6억이 됐는데 또 옆에 진데 얘가 7억에 분양했어요. 근데 또 완판이야. 그럼 6억짜리가 피가 붙는 거예요. 6억 7천이 올라가고 기존 아파트는 또 6억이 넘어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른자에서 지어서 성공했을 때 이게 미분양 나면은 시세에 영향을 안 주지만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인데 성공했을 때는 바로 주변 바로 인근 거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평당 분양가를 이렇게 했는데 분양에 성공했다고 하는 거는 상가는 철저하게 임대 수익으로 한다고 하는데 임대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딱 되는 겁니다. 완판이 된 거. 그러니까 저는 이 타이밍에 항상 분양 사무실 방문을 해요. 방문해서 지금 남아있는 호수 분양 이거 계속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실제 살 마음은 없지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완판을 시켰다. 그러면은 아까 이 BC급 지역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축이 지난 시점에서는 다시 경매로 나오더라도 아까는 49%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100% 넘겨서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평당 분양가가 더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는 감정 가격이 뭘로 나와요? 최초 분양가로 나와요. 대부분. 이 8억 자체가 분양가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10년 전 분양가인 거예요. 현재 시세랑 다르다니. 자, 그래서 제가 이 8억 4,500에 받았던 것도 12억이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 상가 근데 경매 안 나와요. 금매로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타이밍이 지났다고 확신 들면은 주변에 있는 상가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아파트는 야 너네 집 얼마야? 그래 그럼 우리 집도 얼마겠네? 되는데 상가는 너네 상가 얼마야? 물어볼 데가 없어요. 상가도 자기가 분양받았던 가격으로 알고 있고 이 가격을 올라가는 거를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이 올라가고 경매가 나오고 할 때 경매가 나올 때도 이때가 나오는지 이 나대지가 신축 성공한 다음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최초에 미분양된 상태에서 나오는 건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그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급매물 상가를 사는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B, C급 지역을 공략해야만 되는 겁니다. A급 지역은 상가 갖고 있어도 그 주인 안 팔아요. 예. 상가는 대부분 여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지 돈 없는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아서 상가 안 팝니다. 부동산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경매를 잘하고 부동산 잘한다고 하는 거는 어려운 걸 잘 해결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수익을 잘하고 부동산 고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시세를 꿰고 있어요. 그 시세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BC급 지역은 타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봤을 때 이게 정말 괜찮은가? 이게 애매해요. 뭐 주차장도 조금 지저분하고 하면은 이걸 사야 되나? 정말 말끔하게 차려진 뭐 병원이 들어가 있는 물건이나 학원이 들어가 있는 물건이나 딱 떨어지는 물건 말고는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런 BC급 지역에 시세를 깨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한 1억 싸게 나왔네? 이거는 몇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천 싸게 나온 건 많이 있고 그 이상 싸게 나온 거를 찾는 거죠, 그냥. 제가 아까 금매물 샀던 것도 다 1억 이상 싸게 나온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으로 아파트로 이거 몇천 싸게 샀네 하면 야 잘했네 하지만 상가 1억 싸게 샀네 그런 거 잘 못 들었잖아요, 그죠? 상가는 기본적으로 경매 투자를 하던 금매물 투자를 하던 그 이상의 수익을 벌을 수 있는 게 상가입니다.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와 유대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물건을 내가 맨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평상시에 공인중개사도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가 좋은 겁니다.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여야지만이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물건이 다 이쪽 사람한테 오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면은 사실 아무리 친해져도 저한테 물건을 몇 개 갖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랑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문자, 카톡 이런 부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에 번지수를 원래 안 알려주는데 저한테는 번지수를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바로 네이버 지도 들어가서 그 물건을 확인합니다. 여긴 시세가 얼마인데, 여긴 평당 얼마인데, 저는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사무장님은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돈이 생길 때까지는 만들어야죠. 어떻게 하든. 예? 빌라를 해서 팔던 지분 투자를 하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월세를 모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월세를 모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런 투자를 하다 보면은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마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상가 이제 일반 매매에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이제 대출이에요. 대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대출이 부동산 가시더라도 60% 얘기를 할 겁니다. 상가는 매매가의 60%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제가 해봤더니 80%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70은 기본으로 가능하고 80%까지 가능합니다. 물건 찾아보면은. 그리고 어쨌든 대출은 상가하면 80% 나와가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통의 은행에서 가가지고 상가 대출을 해준다는데 80%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상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출을 많이 해줬던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건을 갖고 와도 긍정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은행을 노력하면은 두세 곳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만 내가 매물 갖고 왔을 때 컨펌을 넣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등기부등본 분석. 저는 매물이 나오면은 일단은 제가 시세를 먼저 봐요. 시세를 봐서 이거 괜찮은데 괜찮지 않으면은 그냥 냅두고, 괜찮은데 긍정적으로 갔어요. 그 단계 되면은 바로 등기부등본을 뗍니다. 그냥. 다른 분들은 거의 계약할 때 떼잖아요. 그죠? 여기 뭐 있는지. 저는 무조건 처음에 떼요. 계약 전에. 자, 등기부등본을 떼면 우리 뭘 알 수 있나요? 제가 이걸 왜 뗄까요? 등기부등본을. 오늘 사실 이거는 박수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런 단계예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매도자와 저와의 이제 만남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도자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는 물건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는 매도자에 대한 사람 분석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부천 물건이죠. 그럼 이 사람이 취득한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취득한 시점이 2007년이네요. 그럼 지금 10년 지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세가 지금 40년생이에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죠? 40년생, 그러니까 지금 60, 70 넘어가서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자예요. 그리고 또 지금 부천의 물건인데 이분 어디에 거주하세요? 남양주네요. 그럼 아까 이런 신축 상가가 성공을 해서 여기 시세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타이밍이 늦었겠죠. 그죠? 여기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상가는 계속 월세 잘 넣어준다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걸 파악했을 때 타지역분이구나. 그 다음에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나랑 내고를 많이 하지 않겠구나. 또 한 가지, 뒤에 을구로 넘어가면 뭘 볼 수 있어요? 대출이잖아.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지금 가압류가 붙었는지. 가압류 붙어있으면 더 좋은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더 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압류 금액을 감안해서 사면 되는 거니까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안 좋은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또 경매로 취득한 물건도 있어요. 경매로 취득했던 거는 제가 지금 매입한 물건 중에서 경매로 취득한 사람 걸 또 산 것도 반 이상이 돼요. 근데 경매로 매입한 사람은 상대방이 매입한 원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갑자기 어떤 사람이 10,000원에 내놨어요. 이 물을. 근데 이 가격 모르면은 그냥 내고가 안 되지만은 이게 원가가 1,000원이에요. 저 사람이 2,000원 해도 남는 거고 3,000원 해도 남는 거니까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뭐 경매면은 경매 낙찰가를 볼 수가 있고, 경매 낙찰가를 또 보면서 저 사람이 경매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분양가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 평당 얼마에 분양했다 하는 거니까. 그럼 원가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임대 시세 및 임차인의 영업력을 분석합니다. 상가 문자를 받아보면은요, 매물에 대한 문자를 받아보면은 7% 딱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뭐 6%, 1층 같은 경우 5%,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즉, 현재 임차인 세팅되어 있는 금액으로 거의 나온다는 얘기죠. 5%를 받을 수 있어요? 7%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매로 나온 상가의 특징은 뭐냐? 현재 받을 수 있는 임대 시세보다 적게 임대가 나와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상가도 주인 성향에 따라서 임대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분양할 땐 똑같아도 이걸 계속 5년, 10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아까 제가 저 샀던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도 먹고 살아야지. 올리지 마. 난 안 올려. 나도 여유가 있으니까. 상가는 또 여유 있는 분들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똑같은 상가여도 기존에 올리지 않았던 매물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 갭이 5천, 1억으로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살 때는 이제 임차인의 영업력도 되게 중요하죠. 제가 저는 물건도 또 여러 가지 샀네요. 7080도 사고, 안마 시술소도 사고, 예, 고시원도 사고. 예. 근데 제가 딱 해서 사고 나서 접고 딱 나가는 사례는 없었어요. 임차인이 또 영업을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게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원이어도 문 닫고 나가요. 요즘 병원도 문 닫고 나가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할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임차인의 업종 보고 야, 성형외과인데? 이 병원인데? 그러니까 경매 물건에서도 병원만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낙찰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낙찰받고 나서 임차인이 나가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차인이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괜찮은지 그런 거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그러면 지금 수익을 잘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을 내보내더라도,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여기에 얼마 넣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가를 할 때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고 해야 되지 좋은 것만 보고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악의 경우에 상가를 다 내보내고 나서 나가고 나서 사무실로 나왔을 때도 임대 수익이 충분히 나오는 물건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 6번째, 저는 계약서 쓰기 전에 돈 쏩니다. 그냥 물건이 제가 원하는 가격대 나왔다. 그리고 가격도 100만 원, 200만 원 안 써요. 저는 그냥 한 번에 딱 나왔을 때도 상대방이 해지를 전혀 못하는 수준에 일단 7, 8천, 1억 쏴버리는 거죠.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건을 저는 오면은 저녁 때라도 무조건 가요. 한 번씩 가서 제가 이 물건을 지금 현재 이 상가도 매수자가 3명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매물은 나와 있는데 장고를 하는 사람들은 예비 매수자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이 시세를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저녁 때 나왔어요. 저녁 때 매물 나왔는데 바로 아침에 그냥 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계약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저한테 매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조건 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송 사무장 마음에 안 들어. 난 딴 사람한테 브리핑 할래. 근데 브리핑 하고 있는 도중에 저는 싸버리니까 예. 저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그 가격대 내려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근데 빨리 입금할 수 있는 거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시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